자, 예비 고1 비문학 8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이항 대립입니다. 이항이 많이 나오니까는 요거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추론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한계나 장점, 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A와 B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 푼 것처럼 A는 이런 것이고 B는 요런 것이다 했을 때 A 한 개가 비어 있잖아요. 이 빈 거를 추론해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먼저 본문 볼게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대에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믿음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 참 또는 참으로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요 세 개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베이스주의자들은 이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온다,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촘촘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베이스주의자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태도의 포함으로써 전통적인 인식론과 다른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나온 거죠. 1, 2. 여기서 1. 이걸 통해서 풍부하게 표현했다. 제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번 문제는 X, 2번 문제는 O. 각자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식과 전자기기, 인공장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공장비하고 이식하고 두 개죠. 이식은 많은 비용이 들고 동족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얘가 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필요 없죠. 뭐만 알면 됩니까? 뭐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고 이식편 수는 낮다. 요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요건 안 나와 있는 부분. 다음, 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전자기 인공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장기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대처한다. 단점, 추가 경영, 전기 부품 교체. 단점, 정교하지 못하다. 단점. 그죠? 그러면은 장점은 얘를 극복하고 얘가 나왔으니까 비용이 떨어지고 개수가 많을 것이다. 다음 장점은 일시적 대체니까 영구적 부품 교체를 안 해도 되고 정교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된다. 문제에서 전자기기 인공장기는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시적 대체 X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쌤이 줄 쳐놓은 부분은 이 주어와 그 다음에 여기 서술부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추가 경영 전기 교체 등이 요구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문제, 인공장기 문제죠. 그러면은 이게 해결되면은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 시기 아니라 뭡니까? 인공장기에 여기 와야 되죠. 틀렸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경제 개념하고 상관없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자 글 안에서 문장 안에서 문단 안에서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떤 A라는 뭐가 있는데 얘가 한계가 드러나서 B로 바뀐 거죠. 근데 B에서는 어떻게 됐냐? 바젤2라고 합시다. 이제 바젤2로 바꿀게요. 바젤2는 BIS 비율의 위험 가중자산은 신용위험에 대한 가중치의 자신을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주어가 뭡니까? 위험 가중자산은 서술은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무엇을?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그러면 A와 B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젤 1은
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 됐다. 표준 모형은 이렇다, 내부 모형은 이렇다. 그러면서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게 나오죠. 자, 1, 2. 얘의 단점을 바젤 3는 또 극복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보면은 바젤 2에 변화된 부분 한계와 문제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일면적이었다. 다중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얘와 얘를 고려하도록 수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고려하지 못했으니까 일면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경직된 기준에서 이것을 보완했다고 했으니까는 적절한 말로 보이고, 다음 편파적이었다. 편파적이라는 거는 어떤 편을 든다는 거죠. 여기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층적으로 바라봤다니까 틀린 말 X. 그 다음에 경직적이었다 있었죠. O. 그 다음 자의적이라는 말 없었죠. X.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나머지는 3은 선생님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계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 판단 기준이 폭이 넓지 않았다. 얘는 이것들은 모두 고려했고 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최고 비율,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했다. 자기자본 최저 비율을 규제 비율로 정했다. 혹은 그것보다 작았다. 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경직 기준어나 경직된 기준에 있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표현된 것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추론하는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라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에서도 쭉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역사, 평범한 사람들, 이 같은 맥락이죠. 비공식적 주변화된 집단 모두가 아래로부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존의 역사, 즉 위로부터의 역사 형성, 우월한 사람, 상류계층 중심의 역사, 공식 역사 이렇게 되겠죠. 주변화된 집단을 묻혀있는 여가는 역사서술의 한 주체로 가능한다. 역사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했으니까 O. 이제까지 공식 역사 담당했던 역사서술기는 영화가 이어받으면서 공식적 사료 아니죠? 뭡니까? 비공식적 사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X. 그 다음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이거 맞죠? 영화를 만들 작품반하게 이루어지며 역사서술의 한 주체로서 영어 의의를 가지게 됐다. O. 다만 있는 말이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법 지문인데 원래는 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앞에는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있었겠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어 물건은 어떤 물건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어떤 물건?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여기서 공시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니까는 요거 보고 뜻을 적어 놓도록 합니다. 법률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의 동산이 있고 얘네들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그 다음에 같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 다르죠? 자,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등기가 중요하죠. 자, 이러한 고가라는 거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겠죠. 부동산. 천이 지도하면 원래 소유자 이세 반영되는 불법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경시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니까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 거래 안전보다는 소유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선의 취득이 불가한 것은 등기 등록된 것이고 얘네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부분에 있는 선의 지속이 되는 애들은 허용하는 애들은 무엇을 거래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고제 권리를 경시하게 된다. XO. 다음 GPS, IMU.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접속 초기에 큰 오차가 있고 실내 터널 GPS 신호 받기 어렵다. 특징이죠. 물론 여기를 그냥 1, 2, 3, 4로 해도 되고 뭐 어쨌든 각자의 방식을 통해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특징들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IMU가 또 나오는 거죠. 여기는 GPS, IMU. IMU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그 다음에 오차가 누적이 된다. 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 2. 그럼 두 개가 안 맞죠?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 빈칸을 이렇게. 누적은 없고 얘는 누적은 있지만 초기에 오차가 없다. 그 다음 터널 신호 요건 4개가 나와 있지 않고 절대 위치는 상대 위치. 그죠? GPS 전파 지연으로 오는 오차. 여기는 없다니까. GPS 사용기간을 기를 수 이정의 집한 통과는 IMU, GPS, XO.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일단 본문 보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넘어갈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의견은 결정론적 세계관,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이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 제한은 전체에서 두려움에 떨지 못했다. 두려움. 그런데 에피쿠로스의 경우에는 당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연학을 바탕으로 그러면 결정론적 세계관과 자연학이 서로 대립되는 거. 이렇게 대립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정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 행복. 답은 O, O, X. 자, 다음 또 경제 지문인데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 그러면 전통적인 금융을 통화 정책 전달 경로로 본다. 금융정책 개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건정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은 은행이. 자,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영향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다시 이건 뭐냐면은 이게 W라고 했잖아요. 이유 뭐뭐 하기 때문에 전통 경제학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W가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고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기인한다. 자, 그러면은 W1, W2로 인해서 결과. 미시우성 건전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지고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 향후 손실 대비해 금융회사가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 됐습니까? 자, 이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예방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미시 건전성 정책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전제 금융시장 W1, W2로 인해서 미시 건전성 정책이 해결책으로 되고 새로운 경제학에서는
얘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버블이 없다고 했으니까 버블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해결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X, X. 다음 전통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안정 세트,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 세트, 세트 1, 세트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 견해였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1, 2를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면서 경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이전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반성이 일어난 거죠. 스스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게 되면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떤 이 시기에 경제 불안이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금융이 시스템 붕괴를 양해할 수 있음에 따라서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이에 기존 정책으로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필수 요건이 이미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정성 정책에 거시 건정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강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통해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미시 거시 추가돼야 된다. 무엇에? 금융 감독 정책에. 그 다음에 통화정책, 물가 안정은 뭐 똑같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존의 이론은 뭐였다?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하였다. 금융 안정, 물가. 요거잖아요. 자, 그 다음 새 이론은 어떻게 됐다? 요게 금융 안정에는 미시와 거시가 다 쓰이고 통안정은 역시 물가 안정. 요것이 더해진 거죠. 22번에 X, 23번에 X. 자, 여기 사실 조금 과학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세포액이 있으면 여기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박테리아 한 종류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했다. 이게 20세기 초에 제기되었습니다.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 두 원핵 생물이라고 했으니까는 원생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 고세균 뭔지 모르지만 고세균 얘네들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을 했다. 이걸 통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발생했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알고 있죠?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어떤 생명체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한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러한 공생 발생설은 원래는 생물학계 인정받지 못했죠. 미토콘드리아 기능, 대략적 구조, 공생 사례나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되었다고 보는 전통적 유전학에서는 두 원생성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물로 전자현미경 등장으로 공생반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기존의 생물학은 돌연변이 자연선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정도로가 되겠죠. X, O. 여기서 전자현미경 등장으로 더 각광받게 되었다. 기존 생물학이 아니라 뭡니까? 공생 발생설이죠.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 DNA와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실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개별적인 어떤 생명체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생 발생설이 더욱 부각되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페르니쿠스 자주 나오는 인물이죠. 수학적 전통 이어받아서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간 행성 거주자를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 형이상학적, 과학적. 얘가 수학적 질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수학적 질서는 아닐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비과학적이니까. 26번에 X, 27번에 X. 또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최한기 인체관 몸기계가 있는데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체를 기계로 파악했다. 누가? 최한기가. 됐습니까? 이란 생각은 이 책을 낸 홉슨의 저서들을 통해서 더 분명해져.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외부 동력에 의한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자, 요 이론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1. 인체를 기계로 파악을 하고 2.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운동. 이건 뭐 지워도 되겠네요. 자, 이 자발적 운동.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계적 운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최초의 운동 원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홉슨이라는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무한 소급 끝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소급하면 원인이 나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기로 규정을 했다. 그렇다면은 홉슨의 경우에 기계적 운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질적으로 다른 존재, 즉 신과 같은 어떤 존재가 필요했고, 최한기의 경우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 뭐다? 신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두 개가 나뉘고 두 개의 특징이 뭐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답은 X. 또 마찬가지로 요거 참고를 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긴지문. 얘네 둘이는 꼼꼼하게 봐놔야 됩니다. 자, 세면을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가 일단 농지지 전개 방식 이렇게 나오니까는 읽어보고 본문을 읽어야겠죠. 얘네 대충 보고 쫓아야 될 부분 잠깐 볼까요?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한다. 상반된 주장, 절충 방안 모색, 비판의 타당성 검토, 새로운 이론 도출, 시대순 제시, 부당성을 주장. 그 다음 비판들을 검토하고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비문학은 뭐 보기 읽을 필요 없잖아요. 뭐 본문 읽고 봐도 되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낙엽이나 우박은 목적이 있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목적론이라고 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할 능력도 가지고 탄생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이 된다.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나온다. 한, 둘, 셋, 넷, 5개의 특징을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고대의 철학자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근대로 하니까는 여기서 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 거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을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 이런 거는 약간 근대적 기계하면 근대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가 강조되면서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에 나온다.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다. 갈릴레이는, 베이컨은, 스피노자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비난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했다. 목적론이 의인화했다.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생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했죠. 대충 이제 작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약간 옹호하는 어떤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 비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자, 다음 일부 현대학자들의 생각, 근대에서 현대로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근대 사상가들이 과학에 취하는 선행자들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다. 누가? 근대 사상가들이. 자, 현대에서 보기에는 근대 사상가들이 교조적 믿음을 의지했다. 교조적이라는 것은 종교처럼 믿는 거 있잖아요. 맹목적 믿음을 교조적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플로틴 근대 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근대 이 과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것이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은 옳고 그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확실히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정도. 그다음 17세기 과학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근대하면 17, 18세기 떠올리라고 했듯이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어쨌든 17세기는 과학적 설명 요구했고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그럼 환원론. 자, 이 두 개가 17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적 구성 요소인 걸 알면서도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 견해를 반매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같은 논리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요 이야기 모두가 결국에는 생命존재 원리 아리스토텔레스 그 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 내재적 본성, 실현 능력이 있고 반드시 실현된다. 바람직한 결과가 된다. 물리학적 환원은 안 된다. 근데 17세기는 물질론, 환원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했죠. 답은 해석하고 의의를 밝히고 있으니까 3번, 2번, 3번. 자, 창발론의 경우에는 물리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 특성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3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듀르켐, 파슨스, 알렉산더 이렇게 나와 있죠. 듀르켐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집합 의뢰를 행하는데 도덕적 공동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공동체는 새로운 도덕적 공동체, 단순한 재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슨스, 스메서의 경우는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합니다. 자, 가치, 위기 시기에 보편적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긴장감, 압박, 위기감 느끼니까 이 긴장, 압박감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 의뢰를 행하고 이것이 사회 통합으로 이어진다. 알렉산더는 또 다른 이론이죠. 파슨스 스미스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공연론을 제기를 하죠. 집합 의뢰가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과정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공연조차도 우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대본, 배우, 관객, 미장센, 생산수단, 사회적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 통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답은 3번,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의뢰 요거는 이제 따로 쌤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고. 자, 뭡니까? 이 듀르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길어졌지만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쌤한테